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옆에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간단하게 재벌입니다. 돈이 억수로 많아요. 미국 재벌이냐? No.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세계적인 자산가 하워드 휴즈. 이 남자는요, 돈이 남아 도니까 이것저것 다 해요. 무서울 게 없거든.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일을 했다가 항공사업에 손댔다가 엔터테인먼트에 또 손을 댔다가 여러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런 여배우들이나 섹시하기로 소문난 여배우들이 그냥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문설이 끊이질 않아. 왜? 돈 많지. 지금 보시면 얼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붙는 거예요. 끊임없는 최고 섹시 여배우들과의 연문설에다가 사업도 성공하고 부럽습니다. 돈 걱정 없이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여튼.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분은 하워드 휴즈의 아버지인 하워드 휴즈 시니어라는 분의 사진이에요. 이 아버지 또한 더 기가 막힙니다. 석유 재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자야. 태어날 때부터 돈 지폐로 그냥 똥을 닦으면서 살았어. 그만큼 엄청난 재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아들인 하워드 휴즈가 아버지한테 천문학적인 진짜 상상도 못할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 또 부럽네요. 젊을 때 엄청 호화롭게 그리고 재밌게 즐기고 놀면서 살았겠죠. 아쉬운 거 없이. 그런데 나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워드 휴즈는 젊을 때 비행기 추락 사고도 2번인가 당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후유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대요. 거기다가 우울증으로 나이까지 더 들게 되면서 되게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옆에 사진은요, 하워드 휴즈가 67세에서 68세 사이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하워드 휴즈의 이제 비서는 이제 이 사진이 하워드 휴즈의 사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몇몇 연구가들이 하워드 휴즈의 이제 중년 때 얼굴과 상당히 다르다고, 이 사진은 하워드 휴즈의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노년 사진이 이것만 나와가지고 우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요, 나이가 들면서 바깥 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외부와 단절된 채로 노년을 보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76년 4월 5일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사망하고 그의 대략적인 재산이 공개가 됩니다. 이 하워드 휴즈의 재산 얼마 정도 됐을까요? 현재 한화 가치로 따지면 이 남자의 재산은요, 대략 12조 이상이 된다고 해요. 12조 이상. 12억도 되게 큰데 12조 이상이라고 하니까 감도 안 잡히네요. 아, 또 부럽습니다. 여튼 하워드 휴즈가 사망하고 나서 이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옆에가 실제 유언장이에요. 내용은요, 대략 나 하워드 휴즈,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내 재산의 4분의 1을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에 기증한다. 둘째, 전처와 그리고 현재 와이프 그리고 가족들에게 유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분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멜빈 덤마르에게 재산의 16분의 1을 상속한다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유서의 부분이 읽혀지는데, 이걸 들은 가족들이요, 다 멜빈 덤마르가 누굽니까? 누군데 왜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16분의 1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거지? 이 사람 누군데 아버지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가족들, 지인, 친척 그 누구도 이 하워드 휴즈 유서에 적혀 있었던 멜빈 덤마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16분의 1을 상속한다? 줘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이 남자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16분의 1은요,
대략 1억 5천만 달러. 뭐 1억 5천만 달러라고 해도 왠지 1억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하나로는요 대략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8천억 원을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멜빈 덤마르라는 사람한테 상속한다고 유서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멜빈 덤마르라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사진, 이분이 멜빈 덤마르라는 남성입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그냥 조그만하게 주유소 운영하는 재벌 아닙니다. 일반 저 같은 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일반 국민이에요. 미국 국민, 평범한 사람. 이 엄청난 재벌 하워드 휴즈는요, 왜 이 남자한테 엄청난 유산을 남겨준 걸까요? 이 멜빈 덤마르의 말에 따르면요, 1967년 12월경에 일을 마치고 친구 만나가지고 한잔 하려고 차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대요. 자기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병원 안 가도 되겠냐고, 댁 어디시냐고 하면서 데려다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주소를 얘기를 했고, 그 주소대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샌즈 호텔이라는 곳으로 이 노인을 데려다 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요, 멜빈 덤마르가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이 노인분이 되게 좀 안 돼 보였었대요. 좀 없어 보이고 그랬었나봐. 그러니까 멜빈 덤마르가 자기 주머니에서 25센트 정도 되는 돈을 꺼내서 이 노인의 손에 쥐어줬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돈으로 뭐라도 좀 사드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데 내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소이다. 고맙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멜빈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차를 타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래요. 이렇게 봤을 때 그때 하워드 휴즈가 너무 고마워서 8천억 정도를 남겨줬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작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이 사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약간 신데렐라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은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요, 이 멜빈 덤마르는 완전 거지꼴이 돼서 나타납니다. 8천억을 받았는데 집도 잃고요, 주유소도 잃고요,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던 걸까? 돈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서 그 많은 돈을 어영부영 다 쓰다가 쫄딱 망해버렸던 걸까요? 참 이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하워드 휴즈의 아들들과 뭐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족들이 바로 소송을 낸 거예요. 무슨 소송을 냈냐? 저희는 그 유언장이 진짜 하워드 휴즈가 쓴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이에 멜빈이라는 그 남자에게 8천억, 이것도 줄 수 없어요. 유언장은 조작된 게 틀림없습니다 라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럼 조작된 유서라는 그 증거는 뭐였을까? 당시에 이 유언장은요,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나서 3주 후에 어느 한 교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워드 휴즈가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던 되게 생뚱맞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워드 휴즈랑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인데 왜 갑자기 하워드 휴즈가 여기다가 유서를 왜 놓습니까? 그리고 왜 유서가 3주가 지나서, 사망한 지 3주가 지나서 왜 여기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저희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멜빈 덤마르는 뭐 길거리에 뭐 쓰러져 있어가지고 뭐 하워드 휴즈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하워드 휴즈 그날 호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호텔 밖에 나가신 적이 없었는데 무슨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며 무슨 호텔로 데려다 줘? 말이 안 되지 않냐?
거짓말 하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언장 봉투에서 멜빈 덤마르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냐.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에 왜 멜빈 덤마르의 지문이 묻어있냐. 그렇기에 이 유언장은 가짜고 멜빈 덤마르가 유언장을 조작한 거다라고 이 하워드 휴즈 가족 측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멜빈 덤마르는요, 아 그래요, 내가 교회에다가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문도 봉투에 묻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작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봉투를 줬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가져다 놨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게 유언장인지 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결론은요,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은 위조가 된 것이다 라고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이 멜빈 덤마르에게 유서로 주라고 했었던 8,000억, 가족들한테, 이 하워드 휴즈의 가족들한테 전부 균등하게 배분이 돼요. 그리고 이 소송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아우 멜빈 덤마르 뭐 저 새끼 사기꾼이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지, 무슨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완전 사기꾼이네 라고 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멜빈 덤마르는요, 주유소 하던 것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워드 휴즈의 가족들과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재판, 소송, 이거는 뭐 공짜로 합니까? 재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하워드 휴즈의 가족들은 뭐 재벌이니까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이었던 멜빈 덤마르는요, 있던 재산까지 다 몰아가지고 재판 비용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없어진 겁니다. 졌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있는 돈도 다 쓰고 사람들 사이에 평판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유소까지 다 잃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요, 2006년 옆에 이제 전직 FBI 요원이었던 게리 마그네슨이라는 남자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하워드 휴즈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탐문 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멜빈 덤마르가 길거리에서 하워드 휴즈가 쓰러져 있는 걸 봤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진짜 하워드 휴즈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전용 헬기를 타고요, 코튼테일이라는 이제 그곳에 있는 한 술집,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써니라는 여자를 자주 만나러 다녔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코튼테일에 있는 한 술집에 매일매일 비밀리에 왔다 갔다 했었다. 그리고 이 멜빈 덤마르가 하워드 휴즈를 발견했었던 그날 역시도요, 이 헬기를 조종했던 사람이 아 맞아요, 그날도 하워드 휴즈가 그 써니 만난다고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술집에 갔던 날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때 이날 하워드 휴즈 가족들 몰래 밖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몰래 다녔었다는 그 코튼테일에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써니라는 여자가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써니라는 여자가 그때 있었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멜빈 덤마르가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봉투 주면서 이 교회에 갖다 두라고 해서 둔 거일 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하워드 휴즈가 어떤 남자한테 봉투를 주면서 이거를 멜빈 덤마르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 그 부탁을 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하워드 휴즈한테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멜빈 덤마르한테 그 봉투를 내가 전해줬었는데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 문제의 유언장, 진짜 하워드 휴즈가 쓴 유언장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나타났으니까 증언자가 몇 명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후에 이 멜빈 덤마르가 자기의 실추됐었던 명예도 되찾고 유언대로 약 하나로 8천억 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하워드 휴즈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다시 걸게 됩니다. 그런데요, 씁쓸하게 이때도 기각돼요. 없었던 것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때도 8천억 못 받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되게 씁쓸하고 슬프고 믿기 힘든 얘기지만 솔직히 현실이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 현재까지도 멜빈 덤마르는요, 나 유서 조작 안 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돈 많은 부자가 너무 고마워서 8천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씁쓸하긴 하지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나한테 고맙다고 6천억을 준다네. 그랬다면 그 주위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돈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사람이 무섭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새드 엔딩이죠. 결론은 이기지를 못한 거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작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평범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재소송까지 걸면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오전 6시경 중국 난징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위 이웃들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 해당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인 건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남자와 그의 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자.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론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요, 너무 처참했어요. 머리, 목, 가슴에 무려 70여 개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요,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살인 용의자로 잡힌 이 남자, 중국에서 엄청난 재벌 2세였고요. 사망한 이 피해 여성 또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거든요. 이 둘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로 그들 사이에는 갓 100일 넘은 어린 딸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선 이 남편 지신펑은 재벌 2세. 아버지가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매년 6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부모가 재벌이니까 그의 자식인 지신펑의 인생은 그야말로 말해 뭐예요. 부럽기만 하지. 이 지신펑의 부모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들의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닥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는 착해.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아주 그냥 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폭력성을 보이니까 계속 애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결론은 2번이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래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집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지나치게 자유로운 삶은 오히려 그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17살 때부터 유흥업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2006년 17살 때 한 센터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나게 한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사 구금 체포까지 돼요. 빨간 줄 전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 세상이야. 조금이라도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너 오늘 죽었어. 이런 식인 거예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지신펑의 취미는 슈퍼카 모으기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급 비싼 슈퍼카 외제차 5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조금 타다가 질린다 싶으면 바로바로 그냥 갈아치워요. 왜? 난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지신펑은 2010년도에 산 포르쉐 카이멘 스포츠가 옆에 거를 개인 홈페이지에 판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 살 거라고. 급히 싸게 처분한다고. 그런데 후에 확인 결과 이 차 처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위반 기록이 30건 이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법이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법 위에 돈이 있으니까. 이 사망한 피해자인 아내 치커신 역시도 집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치커신이 몸매도 되게 좋고 이뻐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5대 미녀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쁜 걸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 대시도 어마어마했겠죠. 2009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녀는 베이징의 한 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2학년이 됐을 때쯤 2011년도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떠나 고향 난징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인의 소개로 지신펑을 딱 만난 겁니다. 지신펑은요, 치커신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왜? 이쁘니까. 몸매도 좋으니까. 그래서 막 들이댔는데 반대로 치커신은 처음에 좀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네. 재벌이라네. 여기서 좀 혹한 거예요. 얼굴을 떠나서 돈 많은 재벌이 나 좋다고 난리치니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다가 사귀게 된 겁니다. 연애 기간 동안 너무 좋았어요. 지신펑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사줍니다. 명품 가방, 보석 등등. 이걸 받으면 치커신은 인플루언서였으니까 자기 SNS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 2011년 5월에는 이 치커신의 가족들에게 인사까지 갑니다. 치커신 부모님이 과일,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일 비싼 과일 딱 사과 사가지고 가는데 이 부모님이 봤을 때 착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부모 마음에 이게 또 너무 착해서 걱정이 돼. 그리고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부자라고 하긴 하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매달 쓰는 돈도 엄청난 것 같고 17살 때 가게에 들어가서 다 헤집는 바람에 전과 기록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된 거예요. 딸, 아니 착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전과도 있다고 하고 재벌 이래저래 엄마는 좀 그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딸 치커신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 엄마 안 그래. 엄마 생각해봐. 솔직히 못생겼잖아. 돈 많고 잘생기면 바람밖에 더 피겠어? 돈 많은데 못생긴 게 더 안정적이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너무 잘해. 그런데 이 말에도 부모님은 좀 불안했어요. 딸의 안정과 행복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으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후에 지신펑은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회사에도 막 치커신이 같이 따라가고 그래요.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2011년 7월 이 지신펑이 치커신과 같이 있는데 한 놈이 내 여자친구한테 여보 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남자야. 이게 촉이 별로 안 좋아. 이 문제로 두 사람이 한번 투닥거립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친구들의 설득으로 화해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치컷이니 아니 자기야 내가 바람필까봐 무서워? 난 네 건데. 자 봐 나 이제 진짜 네 거야. 불안해하는 지신펑을 위해서 치컷이니 자기 왼쪽 어깨에 지신펑 이름으로 문신을 새긴 거예요. 더 이상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난 너뿐이라고 안심하라고. 그 후에 지신펑은요 여자친구 치컷신에게 옆에 스포츠카를 선물합니다. 자기야 이거 몰고 다녀. 그리고 이걸 치컷이는 바로 SNS에 올려 자랑해요. 아, 난 괜찮다니까. 남자친구가 계속 이거 타라고 그러네요. 하하하하.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2012년 3월 치컷이니 부모님의 집을 딱 찾아오는데 이때 어머니는 딸을 딱 보자마자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 괜찮아? 우연히 딸 몸을 봤는데 멍이. 놀란 엄마는 그때부터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혹시 남자친구 그놈이 때린 거야? 지신펑이 술 먹고 야, 너 바람 피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때린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딸 때린 놈을 좋게 보겠습니까? 절대 그놈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지신펑이 찾아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요. 빌어요. 그렇게 둘은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신펑 여자친구 치컷신을 안 때렸을까요? 아니죠. 한번 손 올린 놈은 절대 못 고친다고 하죠. 연애하면서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미안하다면서. 그러던 2012년 5월 8일 이 치컷신의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 치컷신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이 무슨... 당연히 치컷신의 부모님은 이 둘의 교제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내 딸 때리는 놈인데 미쳤다고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집 서랍에서 호적을 훔쳐다가 혼인증명서에 딱 어떻게 몰래 결혼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둘은 법적으로 결혼. 이때 치컷신의 나이가 겨우 21살이었고요. 대학 졸업하려면 2년이 더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부모님은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혼인신고만 했을 뿐 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식이 끝나야 진짜 결혼이 끝난 거지. 이 식만은 최대한 늦게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컷신 부모님의 계획 또한 무너집니다. 2012년 5월 13일 치컷신이 갑자기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병원 가서 봤더니 임신했대. 와, 이걸 알게 된 엄마는요. 와, 너 진짜 왜 그러냐. 20대 초반이니까 애를 지우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을 한쪽 부모님의 일방적인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부모님 모두 허락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이 지신펑의 부모님 쪽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도 못하고요. 어영부영 최대한 늦추려 했던 결혼식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둘은 결혼 사진을 급하게 찍고 치컷이는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6일 둘은 엄청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후인 2012년 8월 4일 임신 4개월 차였던 치컷신의 집을 찾아온 엄마는요 그날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딸 팔을 딱 봤는데 멍이 팔에 12개 이상의 자상이 있고 귀에 멍도 들어있고 너 이거 뭐야? 그놈이 또 때린 거야? 알고 보니까 지신펑이 또 치컷이 너 바람핀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2012년 5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 8월 임신 4개월 차인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 우리가 201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네가 임신 4개월이 돼? 그 전에 우리 관계도 안 했는데 야, 너 나랑 사귀면서 딴 새끼랑 잤냐? 뱃속의 아기 내 애는 맞아? 그래서 때린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한 나를 쳐도 4개월이 안 되는데. 이때 치커씨는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바람 안 폈어.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이겠다며 주방에 있던 접시를 깨트려가지고 자기 손목에 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신펑의 반응은 시큰둥해. 이때 10바늘 이상 꿰맸었대요. 아, 생각해보니까 너 2012년 3월 초에 나 만나면서 연락하던 놈 하나 있지 않았었냐? 너 그 새끼랑 바람 핀 거 아니야? 뱃속에 그놈의 아니야?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질 않아. 5월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8월 달에 4개월이 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때 지신펑은 자기 집에도 아내가 바람 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친자 확인. 그래서 신청했어요. 하자. 그런데 정작 검사 당일날 지신펑 안 나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정말 치커신이 바람을 폈던 걸까요? 다른 남자 아이를 지신펑 아이라고 했던 걸까? 두 사람은요,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모님의 권유로 그냥 같이 살긴 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치커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 내용 중에는요,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항상 혼자다. 외롭다. 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2012년 8월 14일에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었다고.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고 밤 9시에 들어왔다고. 그리고는 또 날 때렸다고. 이 외에도요, 남편 핸드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러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봤다고. 거짓말뿐만이 아닌 밖에 나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까지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밖에 나가면 맨날 이렇게 술집 다니고 여자 끼고 놀고, 집에 있을 때는 한 달에 수만 위안을 쓰면서 게임만 한다고. 너무 외롭다고. 그러니까 지신펑이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신펑의 SNS에 익명의 누군가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옵니다. 이거 당신 아내 아니에요? 치커신의 성형 전 사진에다가 술집 도우미 아가씨들 사이에 치커신이, 거기다 치커신이 결혼 전 만나고 다닌 남자들 사진에 그 남자들과 여행 다닌 사진들까지 다 익명의 누군가가 지신펑의 SNS로 보낸 거예요. 이날 이후 구타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2013년 1월 이쁜 딸을 출산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 지신펑이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좀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여전히 게임만 해. 그리고 밤에는 나가서 여전히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오히려 애 낳고 하나 더 플러스가 됩니다. 도박까지 해요. 실제 2013년 2월 3일 적힌 일기를 보면 그는 곧 집에 온다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것 같았다. 나이트클럽에 또 간 거지. 뻔하다. 실제로 지신펑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나이트클럽을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여러 여자와 잠자리 하면서 성병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오히려 둘의 사이는 더 악화돼요. 참고 참다가 2013년 4월 6일 이 치커신이 어머니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도 때리니까. 그리고는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이 치커신을 설득해요. 참으라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2013년 4월 24일 그날은 둘 사이에 이쁜 딸이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쪽 어른들과 지인들, 친구들이 모여 잔치를 했어요. 잔치. 그리고 그날 저녁 지신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데 다음날 25일 새벽 5시 넘어서까지 이후까지 노래 부르고 와인 마시고 맥주를 마셔요. 그리고 거기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딸하고 너하고 하나도 안 닮았대. 네 딸 맞아? 그리고 네 와이프 있지? 결혼 전까지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서 워낙 유명해서 물주도 몇 명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지신펑 괜히 꽃뱀한테 물려가지고 고생이 많다 정말. 야 정확히 해. 저 딸이 네 딸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어떤 남자가 이 말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와이프 자기 딸 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분 완전 안 좋은 상태로 새벽 5시 조금 넘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치커씨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술 좀 그만 마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때 지신펑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리고 딸 진짜 내 딸은 맞아? 그래서 이때 또 둘이 말다툼을 해요. 몇 번을 말해. 맞다니까. 나 바람 안 폈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개월수가 안 맞잖아. 우리가 5월 달에 임신 확인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 8월 달이 임신 4개월이 될 수 있냐고. 우리가 관계를 한 것도 5월 달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개월수가 안 맞잖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다시 지신펑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휘두른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요. 양쪽 부모님과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후 지신펑이 자백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국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 선고에 바로 지신펑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말을 바꿔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칼을 쥔 게 아닌 아내가 먼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칼을 들고 날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에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식칼을 들은 거였어요. 둘이 같이 칼 들고 싸우다가 아내만 죽은 겁니다. 고로 난 정당방위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심에서 뒤집힙니다. 사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5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징역 2년 이건 아니죠. 이 판결에 피해자인 치커신의 부모님하며 중국 사람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신펑 집 부자 아니야. 지신펑 집안에서 돈 매겼네. 그래서 이번에는 치커신 부모님이 항소를 합니다. 이때요. 사건 당일 지신펑과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들이 증인으로 섰는데 이때 친구들이 아니 지신펑은 뭐 같이 술 먹을 때 우리가 뭐 치커신을 막 까면서 그 애도 네 애가 아닐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술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치커신 얘기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그런 집안을 들쑤셔 뭐 하겠습니까? 씹을 필요가 없죠. 저희는 그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라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혹시 술에 만취 상태였던 지신펑이 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생각들을 친구들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친자검사 했는데 결과는 지신펑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결혼 전에 안 하긴 뭘 안 해. 뭐가 개월수가 안 맞아. 개월수가 맞으니까 임신이 됐겠죠. 뭐 5월달에 뭐 관계를 하고 뭐 임신이 돼. 개월수에 맞으려면 4월달에 관계했구만 둘이. 자기가 착각하고 그렇게 의심에 의심을 거듭했던 거예요. 친자 검사 결과가 자기 애가 맞다는데 이건 빼박이잖아요. 괜히 이런 오해 하나로
참 사람을 그냥 막 갉아 먹은 건데 결론은 2014년 4월 18일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여기서 사형이 다시 선고됐습니다. 남겨진 어린 딸은 시댁 쪽에서 키우기로 했다는데 지신펑은 재판장에서까지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자백을 번복하면서 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재판장에서 검사가 지신펑한테 한 가지 물어봤었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하는 게 서로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데 하지만 이 대답과는 달리 결혼 후에 그가 보인 행동은 이 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답변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말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벌 2세가 저지른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살고 있었던 우텐하오. 제가 발음상 그냥 우천호라고 하겠습니다. 우천호는 키가 크고 고든 고등학생으로 공부도 잘해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취미 또한 건전하니 너무 좋은 농구. 운동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입시 자체도 체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체육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10월 8일 우천호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몇몇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구장이요 되게 협소했어요. 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무리와 무리가 섞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 우천호 무리 말고 다른 무리가 또 와서 농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고등학교 학생들, 하오즈펑 무리. 장소가 작았다 보니까 이들은요 서로 합의하에 하오즈펑 무리와 우천호 무리가 각각 팀이 돼서 같이 농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들도 그렇지만 이 농구도 신체적인 대결,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시 나이대들도 어린 젊은 학생들이었고 농구를 하면서 자꾸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와, 참자. 서로 그렇게 참고 하다가 우천호와 하오즈펑이 쿵 하고 서로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터진 거예요. 아이씨. 당시 마찰은요, 농구하다가 생길 수 있는 평범한 작은 싸움 정도였습니다. 양쪽의 친구들이 말리면서 싸움이 크게 가지도 않았어요. 서로 그냥 기분만 상하고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농구장 안으로 어른들이 난입해 들어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밀치고 쳤어? 알고 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하오즈펑이 그냥 돌아서는 듯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농구하는데 어떤 새끼가 날 쳤다고 짜증나게 한다고.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하오즈펑의 부모는요 벤츠를 탁 몰고 와가지고 농구장에 딱 들어서면서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쳤어? 내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감히 누가 우리 아들 몸에 손을 대? 그러면서 누가 우리 아들 친 거냐고 잠깐 나오라고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놀란 우천호와 일행들 몇몇이 뭔 일 있겠나 싶어 밖으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농구장 밖으로 딱 나왔더니 와, 하오즈펑의 아버지라는 놈이 아버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서 있네. 이 아버지라는 게 젊은 20대 남성 10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 10명한테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면서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 친 건지 똑같이 대갚아 줘야지. 야, 죽여도 돼. 우리 돈이 많거든. 돈으로 다 커버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뭉개버려. 죽여버려. 이게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누가 밀치고 쳤다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대동하고 나타나서 죽여도 된다고. 여기까지도 경악스러운데 이때 10명의 20대 남성들 손에는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죽여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니고 우리 돈 많아. 이들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퉁이 작은 통로로 이제 이 우천호 일행을 몰았습니다. 그리곤 소중한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후에 우천호 포함 그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고등학생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처음에 이 10명의 20대 남성들은요, 상대편이 너무 어리니까 선뜻 때리질 못했어요. 이 끌고 온 남성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이번에는 이 엄마라는 년이, 죄송합니다. 이 엄마라는 게 뒤에서 야, 때리라고. 돈 벌기 싫어? 죽여도 된다니까. 야, 때리라고. 막 뒤에서 소리치면서 계속 부추겼대요. 그렇게 공격을 시작한 남성들. 이 고등학생이었던 우천호 무리는요, 그 폭행을 다 당했고요. 거기다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천호의 머리를 벤 거예요. 그 고통에 우천호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우천호를 보고도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니 우천호가 본능적으로 손을 든 거예요. 막으려고. 그런데 이놈이 저항하려고 우천호가 손을 딱 드니까 이 손을 또 칼로. 그래서 우천호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올 때 머리가 12번이나 칼에 베어 있었고 양쪽 손이요, 거의 다 잘린 상태였습니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손이 가까스로 달려있는 상태.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 머리도 칼에 베었지, 양쪽 손은 거의 다 절단됐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애들 악지르는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때서야 이 하오즈펑의 엄마, 아차 싶었던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천호를 급히 병원으로 보냅니다. 아니,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이 사실은 우천호의 부모님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달려오셨는데 아들 상태를 보시곤 기절하실 뻔한 거예요. 멀쩡하니 농구하고 오겠다고 나간 애가 팔이 다 잘리고 옆에가 이제 잘려진 팔을 수술한 거예요. 우천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머리 전체에 상처가 있었고 아무 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팔, 손은요, 붕대를 감은 후에도 여전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손 연결하는 수술 끝나고 정신 차렸을 때 그때 우천호의 상태는요, 많이 호전된 듯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친누나를 보고 말도 했어요. 자기 괜찮다고. 하지만
누나가 봤을 땐 얘가 말을 할 때마다 내 동생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중간중간에 통증이 있는지 계속 울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 수술하고 2시간 정도 후에 갑자기 우천호가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피를 막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갈비뼈, 흉골, 골절이 그의 폐를 뚫어버린 겁니다. 의료진들은 우천호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론은 우천호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고등학생이었어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우천호가 딱 사망할 당시에 이 우천호의 어머니가 병실 밖에 계셨고요. 가해자인 하오즈펑의 엄마도 밖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데 우천호가 사망한 그 순간 이 하오즈펑의 엄마년 이 엄마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우천호 엄마한테 현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꺼내면서 줍니다. 모자라요? 더 줘요? 원하는 금액 있으면 말해봐요. 다 줄게요. 방금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은 사람한테 죽인 년이 한다는 소리가 돈부터 꺼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하오즈펑의 엄마는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 하오즈펑한테 전화를 딱 걸어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야지. TV 그만 보고 얼른 자. 우천호 엄마 앞에서 이런 전화를 했대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지금 우천호의 엄마는 자식 잃고 막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돈 꺼내면서 자기 새끼한테 지금 지 새끼 때문에 죽은 건데 지 때문에 죽었는데 일면식이 없는 남이어도 옆에서 누군가 사망하고 가시는 걸 보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엄숙해지는데 이건 가해자년이 뭐 하자는 건지. 농구를 하다 생긴 사소한 몸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갈 일이었습니까? 어른까지 이렇게 개입할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벌인 게 18살 미만의 소년이 아닌 다 큰 성인, 그것도 부모였다는 게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오즈펑의 엄마와 아빠는요,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죽어서 어떡해요? 돈 원하는 액수 말하세요. 다 맞춰 드릴게요. 아, 전 이만 바빠서. 이 하오즈펑의 가족은요,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큰 탄광을 운영해 부유할 뿐만이 아닌 인맥도 엄청 좋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 내가 경찰 맨 윗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라 네가 신고해봤자 우리 벌 안 받아. 이 돈이나 받고 그냥 떨어져. 하오즈펑 가족의 대담하고 오만한 태도는 우천호의 가족을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족뿐만이 아닌 우천호의 지인들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11년 국경절 연휴 직후에 누군가 인터넷에 돌아온 내 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을 다 알린 거예요. 남동생이 농구를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부자 2세 부모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정말 일파만파 퍼졌고요. 장춘 절단수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아무리 지가 돈이 많고 빽이 좋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들고 일어나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당시 그 글에는요, 우천호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 이 사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사진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꼈고 여론은 우천호 일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부자 2세 하오즈펑 일가를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런 여론이 강화되고 세지는 딱 이때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가 그 죽은 우천호라는 학생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 싸움을 좋아하는 조폭이래요. 그 절단수 사건도 우천호가 다 먼저 때리고 시비 건 거라고 하던데? 이런 식의 글이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일반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천호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어? 자기가 시비 걸고 막 하다가 죽은 거야? 우리가 속은 거야? 조폭에다가 애가 불량했었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천호의 친척 및 친구들이 다 나서준 거예요. 누가 그딴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천호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그냥 고등학생이었어요. 누군가 고인을 끝까지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 또 하오즈펑 일가 쪽 그리고 우천호 일가 쪽 이렇게 나눠져서 온라인 싸움도 벌어졌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 한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 살아 돌아옵니까? 여론이 점점 커지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경찰은 하오즈펑 가족과 이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하오즈펑 아버지 그리고 우천호를 직접적으로 머리 찌르고 손 자르고 했던 20대 청년 사형, 그리고 하오즈펑의 엄마 징역 11년,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의 아들 하오즈펑 징역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의 진짜 일부 중국 사람들은요, 하오즈펑의 엄마가 모성애로 아이를 지키려고 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이 엄마에게는 동물적인 본능만 있을 뿐 인간적인 본능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동물 새끼라고.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해한 그 누군가의 자식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놈의 돈만 믿고 울부짖는 그 피해자 부모에게 돈부터 들이미는지. 이 사건의 시작은요, 우천호와 하오즈펑의 농구 중에 벌어진 작은 몸싸움이었습니다. 그게 한 청년을 죽음으로까지. 와, 이거 무서워서 농구 하겠습니까? 재벌 2세, 부자 2세, 무서워서 같이 놀겠습니까? 이거 막 까딱하다 죽는 건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하오즈펑 가족들에게 제일 큰 처벌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압수하는 게 더 큰 처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큰 이들의 처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대만 타이중시 베이퉁구 장례식장에서 83세였던 라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라이 노인은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소위 부동산의 거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애도를 표했죠.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 많은 건물과 재산 다 누가 물려받기로 한 거야?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18살이었던 자신의 아들 샤오라이에게 넘겼습니다.
자, 83세 할아버지의 18살 아들. 이거 완전 막둥이 아닌가 싶죠? 사실 이 할아버지는 본처 첫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네. 내 대를 이을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것조차 힘드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거 어쩌냐. 걱정이 된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며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며느리를 골라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과 잘 살아달라고 며느리 구해와놓고 자기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싶으면 며느리 만지고 더듬고 참다 이 첫 번째 며느리 열받아서 나 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그렇게 아들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라이 노인은 또다시 다른 며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구한 여자가 첸이라는 여자였어요. 첸 씨는 가족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래저래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그녀는 본 인도네시아 며느리가 있었는데 도망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괜찮다면서 그냥 그 아들과 결혼을 해요. 자, 지금 둘째 며느리가 또 들어왔죠. 이 라이 할아버지의 본처 할머니는요. 설마 또 두 번째 며느리한테도 그 짓을 할까? 설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할머니가 무심코 이 며느리와 둘째 아들 집을 찾아왔는데 웬걸 대낮에 집 문이 잠겨있네. 사람의 촉이요 정말 무서워요. 이때 할머니 촉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가 집안 창문을 엿보게 되는데 이놈의 노망난 할망구하고 이 며느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또 난리네. 미쳤나 지금. 라이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 첸이 둘이 뒤엉켜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샤오라이였습니다. 이 뭔 개족보야. 이런 상황에 본처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남편과 며느리 첸을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 3개월간의 징역형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 열이 받아버린 이 라이 할아버지는요. 이 라이 할아버지는 뭐 젊은 여자와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본처를 쫓아냅니다. 너 나가. 아니 본처뿐만이 아닌 첫째 아들과 나머지 딸들까지 다 쫓아내요.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빼고 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며느리 첸과 이 시아버지 라이 할아버지가 같이 아이까지 낳아 산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고 바로 2년 뒤 첸의 남편이자 라이 할아버지의 지적 장애가 있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의문의 죽음. 첫째 아들은 쫓아냈고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 이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이 한 명 더 있긴 하잖아요. 며느리 첸과의 사이에서 낳은 샤오라이. 이 샤오라이를 자신의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들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가 죽는 상황에 자신의 전 재산 상속자를 하나뿐인 아들이 된 샤오라이에게 다 넘기고 죽은 거예요. 그 재산이요 현금으로만 1억 1,500만 위안이었고요. 부동산들까지 하면 더 재산은 불어나는데 이때 샤오라이의 나이 고작 18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된 거죠. 여기서 1억 1,500만 위안 하나로 207억 원입니다. 207억 원. 이게 현금으로만 이 금액인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샤오라이는 자기 수중에 이 많은 재산이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자, 라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례식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 샤오라이. 엄마 첸이 듣기로는 아침 7시에 자기네들 재산 관리해주는 보좌관이 상속 문제로 샤오라이를 부른 걸로 아는데, 그런데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왜 아직까지도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 장례식장에 본처와 후처이자 며느리였던 첸 딱 맞닥뜨린 거예요. 본처 입장에서는 여간 꼴보기 싫었겠죠. 내 남편과 그의 재산을 다 가로챈 걸로 보였을 테니까. 본처 아내는 자기 아들에게 유산 물려주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들 쫓겨났고 둘째 아들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이 첸 또한 자기 아들 샤오라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길 바랬겠죠. 그렇다 보니 이 둘 라이 할아버지의 재산, 이 유산 쟁탈전을 엄청 벌였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2마리가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작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원숭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도 샤오라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때 엄마 첸이 아들과 그리고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없고. 뭐야. 이에 첸은 아들을 불러낸 보좌관 있죠. 그 보좌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왜냐면 이 보좌관의 아버지도 자기 집안의 재산이나 땅, 혹은 건물 일부를 관리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수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각각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이런 첸의 말에 이 보좌관의 아버지는요. 경찰에 신고는 우선 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왜냐면 실종된 지 24시간은 지나야 경찰이 접수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우선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엄마 첸은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를 시작하는데 당일 오전 11시쯤 신원불명의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남자 시신. 확인 결과 샤오라이였어요. 아니 엄마 첸은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다가 엄청 효자해.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 대학도 엄청 좋은 곳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엄마 첸은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산 상속 문제 처리하러 갔던 아들이 왜 갑자기 죽은 채 발견돼? 이건 분명히 누군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내 아들을 죽인 게 틀림없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첸을 찾아옵니다. 실종 당일 내 아들 샤오라이를 유산 상속 문제로 불러냈었던 보좌관. 할아버님의 재산, 유산 상속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님께서 유일한 아들 샤오라이에게 재산을 넘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샤오라이가 죽은 지금 그의 배우자인 제가 재산 상속자입니다. 에?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 아들 18살 결혼 안 했는데 무슨 배우자야? 그것도 보좌관, 자기가 샤오라이의 법적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때 당당하게 보좌관은요. 현금 207억과 부동산 제가 가져갈게요. 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좌관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예요. 이 보좌관 남자예요. 24살 남자. 18살 우리 아들이 당신과 결혼을 했다고? 이 뭔 개소리야. 우리 아들 이성애자야. 여자 좋아한다고. 뜬금없이 우리 아들이 왜 당신과 결혼을 해? 실제 샤오라이는 불과 몇 달 전 같은 학교 여학생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걸로 힘들다고 심리 상담까지 한 애였어요. 그런 애가 갑자기 왜? 그것도 라이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그 시점에 왜 그 재산 관리해주는
24살, 24살 보좌관 지랑 결혼을 왜 해? 하지만 이 말에 보좌관은 당당히 무언가를 내밉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결혼 증명서를.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라이 할아버지 장례식 날인 거예요. 11시에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결혼신고 그 시간이 같은 날 오전 9시야. 뭐야? 그럼 우리 아들 혼인신고 후에 2시간 만에 죽은 거야 그럼?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딱 그려지잖아요. 이 보좌관 이 새끼가 재산 노리고 아침 7시부터 우리 아들 불러내서 어떻게 꼬드겨 혼인신고하고 바로 죽여버렸네 이 새끼가. 자기가 배우자로 등록되면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소름인 건요. 이 보좌관과 샤오라이 당연히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좌관의 아버지와 이 아들, 이 부자는요. 오랫동안 샤오라이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부자. 이 보좌관의 아들과 샤오라이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달에 딱 2번 본 사이였습니다. 아니, 딱 2번 봤는데 갑자기 그 남자와 연애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떡하니 해버려. 정확하게 무슨 말로 어떻게 꼬드겨 혼인신고까지 한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CTV상에 찍힌 정황과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보면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이 보좌관이 샤오라이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가 재산 넘겼잖아. 그거 처리할 게 남아서 너 뭐뭐 서류와 이것저것 좀 챙겨서 형 집 쪽으로 와. 그래서 샤오라이가 집을 나서는 게 찍혔어요. 그 후 오전 8시 45분 정도에 이 두 사람이 보좌관의 집에서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둘은 인감과 여러 가지 서류를 챙겨서 혼인신고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이때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 말에 의하면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어려 보이는 남자한테 여기 서명하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 보이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다그치는 듯한? 막 빨리 하라고 이렇게 막 다그치는 느낌? 여튼 두 분 다 오셔서 서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9시 50분에 혼인신고까지 끝냅니다. 그렇게 결혼 파트너가 된 건데 도대체 뭐라고 꼬드겼길래 혼인신고까지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애자였다는데 여자 좋아했다는데 아니 혹여나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뭐 둘이 전부터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재산도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옆에 사람이 혼인신고하자고 하면 보통적으로 좀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내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닌가. 머리도 똑똑한 남자였다는데 도대체 왜 그날 혼인신고를 한 거였는지. 여튼 혼인신고 후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두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둘이 집으로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후인 오전 11시 8분경 쿵! 샤오라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 피해자가 사망하기 2시간 전 의문스러운 혼인신고를 한 사람. 당연히 보좌관이 용의자로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맨 처음 샤오라이가 자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정 문제로 평소에 좀 샤오라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날 스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엄마 채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 전 아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따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모시고 여행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앤데 거기다 명문대 입학하고 재산까지 물려받은 이 마당에 갑자기 우울증 무슨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CCTV 확인 결과 샤오라이가 건물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좌관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생뚱맞게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옷은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있는 건 운동화였습니다. 자기가 샤오라이와 함께 신고 입고 들어갔던 모든 걸 다시 다 벗고 챙겨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지. 거기다 샤오라이가 방금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CCTV에 찍힐까봐 계단을 통해 내려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거기다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이 보좌관 여자친구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서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샤오라이와 혼인신고를 한 건지 여러 가지로 와, 이 새끼가 죽였네. 당연히 이 결혼은 무효지 싶은데 경찰은 보좌관이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샤오라이를 발코니 쪽으로 꼬드겨 오게 한 뒤에 거기서 이제 밀어버린 걸로 추정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좌관 체포가 되는데 웬걸 갑자기 다시 나와요. 왜? 30만 위안, 한 5,400만 원 정도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샤오라이의 부검까지 이어지는데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어요. 오른손만 골절이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검이는 와, 내가 진짜 이 시신 저 시신 부검 많이 해봤는데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머리에 골절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추락으로 죽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본 거예요.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먼저 살해당했고 그 후 건물에서 떨어진 것처럼 추락사로 위장된 것 같다고. 게다가 이상한 게 샤오라이의 오른쪽 손에 주사바늘 자국 같은 게 4개 발견된 거예요. 목에도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 그거는 샤오라이를 병원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하면서 주사 맞은 거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됐던 게요. 간호사는 왼손 손등에 주사를 놨는데 안 맞죠? 지금 들어보셨을 때 누가 봐도 보좌관 이 새끼잖아요. 돈 노리고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6월 21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 보좌관이 죽이지 않았다. 추락하기 전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보좌관이 죽였다는 증거 될 수 없다. 통신 기록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등을 봤을 때 둘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 신체 접촉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재판 보좌관 무혐의 나왔대요. 무혐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뻔히 같이 올라가는 게 찍혔고 그러고 얼마 안 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건데 무슨 제3자가 죽였다면 CCTV에나 뭔가가 찍혔겠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샤오라이가 재산 상속받고 일주일 혼인신고하고 2시간 만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샤오라이가 죽으면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 딱 한 사람 뿐이잖아요. 이 보좌관. 그런데 무혐의. 샤오라이의 오른쪽 손에 주사바늘과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졸린 자국.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혼인신고하고 샤오라이가 추락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신고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샤오라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상속해달라고 바로 그 첸한테 들이밀면서 얘기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상한데 무혐의. 이 목졸림 흔적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목 보호대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추락하고 시신 이동시키면서 구조대가 살리려고 목에 이제 보호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졸린 흔적처럼 생겼다고. 아니 법의학 의사들이 멍청입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게?
그리고 목 보호대는 목 자체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왜 목에 멍이 생깁니까? 검찰이 한다는 소리하고는 참.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건 현장, 이 샤오라이의 집에서 맥주캔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 조사해 보니까 술에서 마취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샤오라이의 DNA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샤오라이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의자 보좌관도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샤오라이가 물려받은 재산이요. 현금만 207억 정도에 부동산만 3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 가치만 2억 7천만 위안으로 한화 48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86억 원. 와, 어마어마하죠. 보좌관은 줄곧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샤오라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인 라이 할아버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에 멍이 있었는데 그걸 샤오라이도 봤어요. 그 이후 샤오라이는 늘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목졸라 죽인 것 같다고. 많은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은 지금 자기도 아버지처럼 살해당하는 거 아닌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살게 되니까 자기 너무 무섭다고 라고 보좌관이 주장했어요. 이 말 사실인 걸까요? 답답하죠.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데. 이 사건이요, 202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무혐의로 풀려난 것 같고, 엄마 첸이 다시 재판을 걸면서 정확하게 결론은 아직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18살 소년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지 일주일 만에 알 수 없는 혼인신고를 하더니 2시간 만에 사망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9월 3일 이른 아침 태국 경찰이었던 그랜파쇼가 순찰을 위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방콕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순찰을 도는데 갑자기 꽝! 뒤에서 은색 페라리 한 대가 순찰 중이던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처럼 그랜파쇼가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가 아닌 충격에 쓰러지면서 이 오토바이와 차 사이에 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얼른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살펴야 했지만 이때 이 차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대로 계속 질주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빡 올려요. 자기 차에 방금 부딪힌 경찰이 바로 눈앞에 오토바이와 차 사이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가속을 내면서 100m 이상을 내달립니다. 그 후에 그냥 도주했어요. 뺑소니. 이 경찰 그랜파쇼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어요. 당시 그의 몸 상태는요, 온몸이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목까지 전부 다 부러진 상태. 사고 다음날 태국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에 착수, 사건 현장 조사와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번호를 알아냅니다. 바로 경찰은 범인까지 알아내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범인의 집까지 찾아가요. 범인은 당시 27살이었던 오라윷이라는 남자. 그의 집에서 사고낸 차량까지 발견합니다. 지금 옆에가 오토바이를 떼어낸 후의 차 모습인데 사고 당시 이 차 에어백도 다 터져 있었대요. 이 차는요, 집 안뜰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범인 도주할 생각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경찰은 이 범인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왜냐? 집 입구부터 으리으리해. 집이 뭐 이렇게 넓고 좋아? 경찰은 바로 오라윷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제 운전했지? 사람 쳤지? 그랬더니 제가요? 아니요. 차는 제 차가 맞는데 어제 차 운전한 사람은 제가 아닌 저희 운전사예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 운전사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신문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운전사 또한 자기가 죽였다곤 하는데 막말로다가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피해자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조차 이 운전사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운전했다면서 사고 낸 거라면서 아무것도 몰라. 딱 봐도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거구나. 자기가 한 짓을 운전사에게 떠넘긴 사람, 당연히 27살 오라윷이었어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길래 운전사가 자기가 뒤집어 쓰기까지 하고. 뭐지? 오늘 이 사건 결론적으로 이 오라윷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질질 과속으로 끌고 다녀 죽이고 뺑소니까지 쳤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돈, 권력이 있으니까. 아, 경찰한테 돈 매겼구나. 이 새끼 보통 집안애가 아니구나. 이 오라윷은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레드불, 다들 아시죠? 레드불 그룹 창업주의 손자였어요. 자기 아들이 살인마로 징역받아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 레드불 재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피해자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쳐 끼고 온 거 보세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뺑소니까지 쳤음에도 이 아들은 자기 부모님의 권력, 백으로 인해 경찰의 증거 조작으로 인해 전혀 죄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죄 나와서 그냥 풀려났어요. 정말 더러운 세상 진짜. 돈,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건 한국이나 태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나 봐요. 정의로운 국가는 없는 건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돈이 많고 빽이 많으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네. 하지만 다행히도 세계의 이목을 끈 이 사건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재판에 올리는데 무려 8년이 걸렸어요. 재벌집 손주, 재벌집 아들을 벌 주는데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레드불 집안 포브스 월간지에 따르면 2009년도에 이 레드불 회장이 태국의 최고 부자 1순위로 꼽혔었대요.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런 엄청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주 할아버지는 엄청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한 데다 절대 명품 안 사요. 명품 그거 다 사치다. 옷도 그냥 헝거, 거적대기 같은 거만 입고 다니고 공장 같은 데 돌 때도 외제차?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닐 정도로 되게 돈 안 쓰고 겉으로만 보면 절대 부자로는 안 보이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주 오라윷은 달랐어요. 할아버지야, 자기가 어릴 때는 가난했는데 이제 잘해서 부자, 자수성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소하게 산다 치지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 부자였거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다 나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나는 애초부터 맨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거든. 그러다가 사고 친 건데 이 사고 당시에 이 창업주인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반년 정도 된 상태였다고 해요. 창업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오라윷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레드불의 사장이 자기 엄마 아빠인 거죠. 오라윷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마약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던 남자였어요. 거기에 플러스 난폭 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여? 조사 결과 오라윷이 그날 경찰이 쳤을 때 그가 운전한
페라리 차 속도는 170km 정도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명백히 음주운전 플러스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예요. 실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술을 조금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었다고.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하지만 오라유세 변호사는요, 계속해서 그를 위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당시에 오라유 도련님 술 안 먹었습니다. 뺑소니 친 거는 갑자기 사람을 팍 쳐서 너무 놀래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경황이 없었어요.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지만 마약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거기다 오라유씨 처음 진술할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술을 먹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레드불의 매출 급락했고요.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라유의 행동도 행동인데 경찰 하는 짓거리가 변호사도 그렇고 가지가지 하고 자빠졌어. 오라유스는요, 경찰에 체포되고 한 일주일 됐을까요? 재벌가 아들이 사고 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엄마 아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오라유스의 가족들이 50만 바트를 써가지고 수감되자마자 바로 그를 다시 빼내버립니다. 여기서 50만 바트 하나로 한 18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라유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해당 사건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에 돌입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태국 검찰은요, 이 소송 준비에만 최대 반년을 소비했습니다. 왜냐?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오라유의 변호사, 오늘 재판장에 오라유 도련님 못 나오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이틀 뒤에 열릴 재판에 우리 오라유 도련님 또 못 나오십니다.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 계시거든요. 오라유 도련님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재판 때도 못 갈 것 같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재판장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라유 자기 재판인데 한 번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지금 계속 눈에 보이게 피하고 있잖아요. 오라유씨 거듭 법정 출두를 거부했을 때 검찰이 경찰한테 오라유 강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 말만 할 뿐 별다른 조치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이고 밀어요. 네네 잡아올게요. 네네 주둥이만 아주 그냥. 결국 오라윷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닌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열받는 건 진짜 정신 상태가 안 좋았다거나 진짜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놈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법정에는 출두 안 하면서 SNS는 또 그렇게 부지런하기도 해요. 법정에 정신 이상으로 못 온다고 했던 그때 이놈은 자기 SNS에 엄마와 영국 가가지고 F1 그 경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신 이상 있다는 놈이 경주 보러 영국 가서 뭐 이러고 있습니까? 거기다 2015년도에는 애들아 형아 차 샀다 라고 하면서 스포츠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냥 귀찮은 일 하나 생긴 정도? 죽든지 말든지 개미 하나 죽은 걸로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돼? 내가 왜?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법정에 서는 걸 계속 미루던 그때 이놈은요 발렌타인데이 날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일본 홋카이도를 갑니다. 왜? 친구들, 가족들과 스키 타고 놀려고.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재밌다면서 행복하다면서 자기 SNS에 쳐 올렸습니다. 분명히 변호사는 오라윷이 정신 상태도 좋지 않고 몸도 좋지 않다면서 재판을 계속 연기했어요.
몸도 좋지 않다는 사람이 일본으로까지 가서 스키 타고 쳐놉니까? 정신 상태가 안 좋다는 사람이 엄마랑 영국 가서 거기서 그걸 보고 자빠졌어요? 그가 이런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반대편 살해된 경찰관의 가족들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라유시 다시 소환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법이 우리 대신해 주겠지, 벌해주겠지. 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사진이나 쳐올리고 우릴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오라유세의 이런 오만한 행동들, 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경찰관 그랜파쇼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당장 오라유 잡아오라고. 그리고 음주운전 과실치사 뺑소니까지 제대로 죄명 넣으라고. 점점 태국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태국 검찰 총장은 2016년 3월 오라윳을 잡아오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오라윳은 여전히 법정 출두를 거부해요. 이때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게 8번째였대요. 8번 거부하고 이놈이 어디 가냐. 친구들과 개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또 쳐갑니다. 멍청한 놈이 이걸 또 자기 SNS에 올려요. 웃긴 건요, 오라윳 이렇게 대놓고 법정 출두 안 하면서 오만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죄값 안 받으려고 생쇼하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도 정작 태국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오라윳에 대한 수배 영장조차도 발부하지 않았어요. 2017년 4월 27일 경찰은 처음으로 오라윳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불과 이틀 전 4월 25일 오라윳 사라집니다. 와, 이 새끼 개인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도망갔네. 기가 막히게 딱 이틀 전에. 느낌 오죠? 누군가 오라윳한테 이틀 뒤 너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할 거라고, 발부될 거라고 기뜸해줬구나. 그래서 미리 도망갔구나. 지금 체포영장 발부까지 된 범인이 도망갔어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범인이었으면 바로 막 난리 났을 거면서 이때 태국 경찰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니까 영장만 발부했을 뿐 애초부터 잡을 생각 없었던 거예요. 옆에 자기도 얘기하고 있죠. 따봉, 역시 돈이 최고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 달 뒤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에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후 도주한 오라윳에 대해 적색 수배가 때려졌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이 죄명이 성립된다면 오라윳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로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3년 동안 오라윳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NS의 활동도 완전히 중단해버렸고요. 잠수 타버렸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가족들, 태국 국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숨어있다 해도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에 수배까지 내려졌는데 곧 잡히겠지, 죗값 받게 되겠지. 하지만 공소시효. 경찰이 늦장 부리고 이 새끼가 계속 도망가고 그렇게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서 태국 법에 따라 오라윳이 행한 범죄 혐의 3건 중에 2건이 공소시효가 넘어버린 거예요. 2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죗값을 못 물게 된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 상해나 과실치사에 대한 마지막 공소시효도 2027년 만료됩니다. 이 새끼가 이걸 노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라윳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안 나오겠네, 숨어 있겠네, 모습을 드러내도 2027년에 드러내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잡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7월 24일 뜻밖의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법원에서 오라유색에 걸려 있었던 모든 소송을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기각.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금으로 300만 바트를 받았다고. 배상금이라기보단 합의금? 합의금조로 300만 바트. 이게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오라윳에 대한 모든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난리 쳤던 건데 결국 모두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오라윳이 돌아와도 죗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어. 레드불 재벌의 손자, 아니 현재는 아빠가 사장이니까 이 재벌의 아들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데 성공한 겁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돈으로 경찰하며 법조인들 다 샀는데 일반인들이 날 떼어봤자 뭐 어쩔 거야. 돈과 권력은 절대 못 이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당연히 태국 국민들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법체계의 무능함과 경찰의 배후 활동을 싫어했고 이는 태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됐어요. 이게 태국 내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데모하고 막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번에는 태국 총리까지 나섭니다. 2020년 7월 26일 총리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내라 라고 지시해요. 하지만 신은 없는 걸까요? 아무리 이렇게 난리치고 했어도 실제 2020년도에 이 오라윳 가족이 태국 전체 부자 순위 2위에 올랐었대요. 순 자산이 202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202억 달러. 하나로 26조가 나오더라고요. 26조. 이런 집안의 아들인데 감옥 가게 가만히 두겠냐고요. 돈으로 다 그냥 사는 거지. 아우 짜증나 진짜. 여튼 총리까지 나서면서 오라윳 정의의 심판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와, 역시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지만 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돈으로 다 되네. 사실 수사 초기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루차. 찰루차가 사건의 그날 이제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했었다며 이제 경찰에 이제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는 맨 첫 진술에서 오라윳의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한 80km 정도? 아니 80km도 안 되는 걸로 보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어요. 바닥에 스키드 마크까지 생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차량 파손만 봐도 빠른 속도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건 당시 차 속도 160에서 170 사이였을 것이다. 이게 대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건 초기에 이런 진술을 했던 사람인데 총리가 재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재수사 지시가 내려오고 얼마 안 가 조사위원회에서 찰루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조사에 임해달라. 그러니까 찰루차 알겠다, 며칠날 가겠다. 그런데 재조사 증언하러 가기 며칠 전 돌연 죽어버렸습니다. 옆에가 당시 찰루차 CCTV예요.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때 찰루차가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쓰고 오더니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이때 찰루차가 시멘트 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고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어요. 재조사 증언하러 가기 딱 며칠 전에 말이죠. 오라윳 입장에서는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때 찰루차가 혹여나 오라윳 가족이 나한테 돈을 줘서 입막음을 했었다. 사실 그때 속도 빨랐다 라거나 사실 나는 그때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해치운 게 아닐까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불운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찜찜하긴 해요. 여튼 조사위원회 재수사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전 조사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태국 법에 따르면 사건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2022년 10년 지났죠. 2022년 9월 3일 오라윳에 대한 모든 기소가 종료됐습니다. 과실치사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종결시켰으니까. 현재 오라윳 태국이 아닌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재산이 26조가 넘는 집안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경찰을. 그런데 결론은 처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조차 제대로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 가능했겠습니까? 돈이 정말 무섭네요. 정말 더러운 세상 진짜. 돈,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건 태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나 봐요. 정의로운 국가는 없는 걸까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돈이 많고 빽이 많으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네. 총리까지 나섰으니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짜증나는 저 이제 기분 나빠 레드불 안 마시려고요. 이 레드불 아들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